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의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정치 외전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한 가운데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점점 격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국정조사와 특검을 하자는 데는 같은 의견인데 구체적인 합의에는 아직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조금 전 오늘 오후 늦게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 항소 포기 닷새 만에 이렇게 사의 표명을 한 상황인데 어쨌든 그 양측이 보는 이번 사태 핵심 본질이 좀 무엇인지 홍익표 민주당 전 의원님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이번 문제는 첫 번째는 정상적인 그 결정 과정을 통해서 그 항소가 중지했느냐 이게 제일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원래 해야 되는 것을 부당하게 뭐 대통령실 또는 법무부 장관이 압력에 의해서 이게 중단됐다 이런 판단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실제로 지금 대통령실과 소통했다는 그 어떤 정황도 없고요. 대통령실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고, 두 번째 법무부 장관도 직접 통하지 않았고 법무부 차관만 지금 대검 차장, 그 노한석 차장이랑 두 사람이 소통했고 그 내용도 대통령 그 법무부 장관은 신중하게 판단해라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 이상 얘기하지 않았다는 건데 결국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판단의 주체는 노만석 대검 차장이 판단을 했었어야 되는데 권한 대행으로서 본인이 그 결정을 해놓고 뒤에 이제 논란이 되니까 자꾸 또 뭐 대통령실, 뭐 법무부 뭐 이런 등등을 꺼내면서 이게 더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 이에 대해서 개입할 대통령실의 이유도 없었고 법무부 장관도 만약 의지가 있었다면 아예 깔끔하게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을 텐데 그러지도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적극적 개입 의지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민주당이 대장동 일당을 비호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이 사건의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민간업자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일부 공직자들과 결탁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은 일종의 그 준사기극이라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난 거고 이 사건을 대장동 일당이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반대하거나 비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항소 포기 과정에서 일어난 일 자체를 이것이 검찰이 집단적인 항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건이라든지 그 당시 국민의힘 관계자, 여권 관계자들 관련돼서 항소 포기한 사례가 여러 차례가 있습니다. 서너 차례 있는데 그때 단 한 번도 내부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비근한 예로 심 검찰총장 있을 때 항고 포기한 거 있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돼서. 근데 그때도 항고를 포기했거든요. 그때도 이런 논란은 없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다소 검찰 개혁에 대한 그것을 반발의 차원에서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민주당 내에서는 갖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국고 회수가 상당히 좀 차질이 있는 거 아니냐 국민의 정서로 봤을 때 그 부분의 여론이 여기에 많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여론이 나쁜 건 맞는 거고요. 근데 약간의 오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구형한 게 대략 한 7,800억 정도를 구형을 했는데 그중에서 한 480억 정도만 인정을 받았고 나머지 한 7,300억 이상의 돈은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야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검찰이 기소한 내용이 다 수용된다는 전제인데 통상적으로 1심에서 그러니까 1심에서 인정받은 내용 이상으로 2심에서 인정받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꼭 1심 내용이 유지된다는 의미는 아닌데 그런 측면에서 마치 7천억 이상을 당연하게 국고에 환수되는 건데 하지 못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과한 전제가 깔려 있는 거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얘기한 대로 이것은 손해 주체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통해서 다소 뭐 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회수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측면에서 이것이 뭐 7천억 이상의 돈을 만약에 그것이 부당한 돈이라면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국고 회수 문제 그리고 이제
정성호 장관의 신중히 판단해 달라 이제 언급 포함해서 이번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어떤 부분이 핵심이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번 항소 포기 사태 이후에 대통령실도 우리는 관계없다. 법무부도 우리는 관계없다. 대검이 우리는 그 항소 포기 안 하려고 그랬다. 항소하려고 그랬다. 우리 잘못 아니다. 다 지금 잘못을 회피하고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이게 잘못된 결정이라는 거를 이제 알기 때문인 거죠. 잘한 결정이었으면 그거 우리가 했다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다들. 예. 누구나 말은 우리 관계 없다고 하지만은 공통점은 큰 문제다. 큰일 났다. 라고 해서 거기서 우리가 빠져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국 이거는 항소 포기하면 안 되고 항소했어야 될 사안이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대검도 항소 의견이었고 항소해야 된다라고 위에다 보고를 했는데 대통령이 그 이전에 무죄 나온 거는 그 항소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만약에 대검에서 항소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유죄 난 걸 항소하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예. 뭐 형량은 조금 더 올리려고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번 1심에서 무죄 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항소하려고 했던 건데 그 저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무죄 난 거 항소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렸고 그 다음에 법무장관이 3번이나 네. 신중해라. 만약에 항소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다면은 네. 대검에서 항소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보고받았을 때 네, 뭐 그러세요. 뭐 알아서 하세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 신중하세요. 이렇게 말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그건 항소하지 말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 과정에서 또 장관의 이야기를 대신 전달한 차관은 검찰총장 대행한테 항소 말고 항소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걸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결국 다 항소 포기를 전제로 한 거 옵션이었거든요. 차관이 장관을 대신해서 전달한 것도 항소 포기였고 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항소를 안 하게 됐는데 이례적으로 전에 그 검찰 역사상 이런 일에 항소를 안 한 다른 일로 항소를 안 한 경우는 뭐 여러 차례 있었지만은 이런 일로 항소를 안 한 경우는 없었는데 그게 대통령이 이 사건의 공범으로 지금 다른 데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재판이 중지됐지만은 네. 그 사건이 그런 게 아니었으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당연히 그건 항소해야 되고 항소했을 거고 뭐 장관이 뭐 신중해라 말아 이런 말을 할 리도 없는 거고 네네. 그 앞두고 또 대통령이 무죄 난 거 항소하지 말라 이런 말도 할 리도 없는 거고 대통령이 관계돼 있어서 그런 건데 여기서 형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다음 대통령 재판에 바로 공범관계이기 때문에 똑같은 범죄 사실과 법리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영향을 주게 돼 있고 더 큰 거는 여기서 만약에 항소해가지고 형이 더 세게 나와가지고 김만배 씨 같은 사람이 나중에 그냥 자포자기해가지고 줄줄 불게 되면은 네. 이게는 배임죄지만은 그동안에 이야기 나왔던 뇌물죄도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도 큰 문제지만은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그 수사지휘권 행사 이런 걸로 해서 법적으로도 지금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 여당 말대로 여당은 이제 조작 기소라고 이야기했는데 진짜 기소가 조작됐다고 하면은 이 형으로 그냥 끝내면 안 되죠. 항소하게 해가지고 무죄를 받으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말은 그래 하지만은 이 정도만 해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말은 조작 기소라고 하는데 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민주당도. 그런 알겠습니다. 점에서 이 문제는 국정조사도 하고 특검도 하고 해서 빨리 이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이제 관련한 꼬리 질문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정치 공방이 입법의 충돌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사도 파면할 수 있도록 검사 징계법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이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들이 좀 손질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이 질문은 좀 길지 않게 들어볼까요? 예, 뭐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검사도 공무원이라는 거기 때문에 일반 국가 공무원에 준하는 징계나 파면 규정을 두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이 네. 이유 중에 하나는 자꾸 이제 기승전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시키는데 이 검찰 조직이
그 자신들의 준사법기관이라는 어떤 특수한 임무 때문에 네. 이런 그 신분의 안정을 위한 특수한 지위를 부여했거든요, 권한을. 네. 그런데 이것을 특수한 지위나 권한을 특별한 권한과 지위로 활용했다.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을 해도 징계받지도 않고 파면당하지도 않고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과 오류를 그냥 그대로 인정하지도 않고 바로잡지도 않는 일이 반복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소위 그동안 검찰이 해왔던 스스로 자신들이 그 자신들의 이 일을 초래한, 그러니까 자승자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검사들의 자승자박. 이재명 대통령과는 무관한 사안이다. 네.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검사징계법을 하려면은 민주당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검사징계법을 하는 이유를 민주당이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위의 지시에 대해서 항명했기 때문에, 검사들이 항명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처벌하기 위해서, 파면하기 위해서 네. 검사징계법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민주당이 해온 행태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그 전에 그 국방부 위에 국방장관의 지시에 항명한 박정훈 대령, 네. 그 파면해야죠. 근데 이번에 오히려 영웅 만들어 가지고 훈장 줬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된 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그다음에 지금 계엄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도 계엄 사태에 대해서 항명 안 했다고, 왜 대들고 항명하고 했어야지 왜 그냥 안 있었냐 하면서 지금 줄줄이 그 계엄 내란 동조자라고 해가지고 좀 처벌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사안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또 다루겠습니다. 바뀌어야 되고 네.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렇게 해야 만든 것이고, 네. 형사소송법 개정은 지금 이번에 항소 포기한 것이 2심의 항소 포기잖아요. 2심의 공소를 지금 포기한 거거든요. 네. 1심에 적용하면 1심의 공소 취소예요,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사건으로 1심 진행되다가 지금 중단돼 있잖아요. 네. 나중에 만약에 2심의 항소 공소를 갖다가 취소한 게 네. 이번에 취소한 게 대충 넘어간다. 그러면 이래도 되네 하고 1심 공소 취소로 바로 들어갈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공소 취소의 그 제한을 두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동산 대책 통계 논란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는데요. 이게 이제 법정으로 가게 됐습니다. 부동산 대책 소송, 취소 소송을 제기한 개혁신당에 이어서 국민의힘도 소송을 준비 중인데요. 이제 핵심이 부동산 통계가 이제 왜곡이 됐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려면 직전 3개월 동안에 이제 통계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9월 통계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부 지역의 규제 요건이 해당 사안이 없다. 이게 이제 야당의 주장인데요. 부동산 통계 왜곡 논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안 그래도 문재인 정부 때 그 통계 조작 때문에 사건 때문에 그때 통계 성장 비롯해서 지금 다 재판받고 있잖아요. 네. 이 사건은 통계 조작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결국 통계법을 따르지 않은 특히 구체적으로 이제 주택법을 따르지 않은 그 위법 행위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규명하고 네. 위법에 대해서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주택법에는 그 투기 과열 지구라든가 이런 그 규제 지역을 선정할 때 조건이 그 전달 석 달 동안에 집값 오른 것이 네. 물가 상승률보다 1.5배는 돼야 그런 규제, 투기 과열 지구를 비롯해서 규제를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 이전에 10월 15일 날 발표했잖아요, 대책을. 그러면 그 이전에 987인데 987로 딱 계산하면은 서울에서는 도봉구, 은평구 이런 5개 구가 빠집니다. 규제 대상에서. 그 경기도에서는 8달구를 비롯해서 또 5개가 빠집니다. 근데 이제 9월이 빠지고 6, 7, 8이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아마도 이 과정을 보면은 서울 전역, 예외 없이 서울 전역을 다 그냥 규제에 넣어야 되겠다. 네. 또 경기에도 8달을 비롯해서 주요 지역 5개를 다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면 통계를 보니까 6, 7, 8을 하면 되네. 그래가지고 6, 7, 8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네. 민주당의 국토부에서는 국토부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9월 통계는 아직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고 그러는데 9월 통계는 곧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며칠만 있으면은. 네. 그거 보고서 해야 맞은 것인데 일부 그렇게 한 거는 일부러 그렇게 한 혐의가 있고 그런 점에서
또 뭐 그 당시 하루가 다르게 뭐 급하게 뭐 그 저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기다리느라고 며칠 더 지체할 수 있느냐라고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며칠간 안 기다리고 해가지고 지금 물가 저 부동산 가격이 잡혔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윤덕 장관이 이게 문제가 있으면은 조치를 다시 수정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런 정도면 그 며칠간은 사실 기다려야 될 시간인 거죠. 바꿀 수도 있는 정책인데 네. 그런 점에서 이거는 법적으로 면밀하게 따져가지고 그 위법 여부를 가려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야당 소송에서 만약에 이제 패소, 이제 그 정부 측이 국토교통부가 패소하게 되면 주무 장관 김윤덕 장관이 규제를 해제하겠다 뭐 이런 입장까지 밝혔네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패소하면 네. 그거 자체가 법적으로 부당한 예. 거로 결정난 거기 때문에 그건 바로 잡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네.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가능성. 그러니까 법정에서 패소하면 어떡할 겁니까라고 물으니까 패소하면 바로 다시 원위치로 되돌려야죠라고 원칙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 앞서 김윤덕 장관은 적법하게 했다라고 입장을 밝힌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것 자체 그 김윤덕 장관의 그 답변의 핵심은 적법하다, 문제가 없다가 원론적인 핵심이고요. 이렇게 네. 봅니다. 15일 날 발표를 했어요. 11호 대책. 네. 그리고 그날이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날이에요. 근데 통상 이렇게 중요한 결정은요. 결정이 언제쯤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저도 정부 여당에서 정책위의장도 했고 원내대표도 했기 때문에 아무리 그 늦게 결정돼도 15일보다는 3, 4일 전 내지는 빠르면 거의 일주일 전 이전에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발표 시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6월에서 8월 통계를 활용해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만약의 경우 바꿔서요. 6월은 상승을 했어요. 하락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9월 통계를 보니까 미리 보니까 9월 통계를 하면 7, 8, 9 하면 규제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미리 통계를 공개하게 해가지고 했다면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네. 이미 이 정책 결정을 하고 발표할 때에는 9월 통계는 전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월 통계를 알고 이 조치를 발표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잘못된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치를 결정하고 발표할 때에는 9월 통계는 볼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날 15일 날 발표하는 거였기 때문에 아주 이례적인 경우에만 통계자를 요구할 수 있어요. 아주 그런 경우에는. 그런데 네. 이미 정부는 6월에서 8월 통계를 보고 결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갖고 적법하다, 부당하다, 도리어 9월 통계를 미리 땡겨서 보고 판단을 했으면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결정이었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결정 과정을 다 알면서 지금 발목 잡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를 들면 결정을 14일 날이나 15일 날 하는데 이 통계를 안 봤다고는 문제가 되겠지만 이 결정은 최소한 대략 제가 아무리 봐도 그 5일에서 일주일 전에 했을 거로 봐요. 네. 그래서 그 10월 통계, 그러니까 9월 통계하고는 전혀 무관한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도적인 누락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국정 발목 잡기다. 예. 아무튼 두 분의 엇갈린 의견을 이제 들어봤는데 이처럼 이제 부동산 문제가 이제 대응이 중요한 이유가 정치권에 특히 이제 선거에 굉장히 첨예하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내년에 6월에 또 지방선거 직전에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의 지역위원장 워크숍에 이어서 오늘은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이 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당사자가 역시 이제 현직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인데 벌써 서울시장에 좀 여러 가지 여러 하마평의 인물들이 등장을 하면서 선거가 이미 시작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끔 또 언론에도 등장을 하시는 예. 홍 의원님 말씀부터 좀 들어볼까요? 뭐 지방선거하고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특히 이 부동산 문제는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이 주 대상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실상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 현상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집값을 안정하고 서민들이 어떤 그 주택을 구입하거나 또는 임대차 시장이 안정돼야만 정부 여당으로서는 훨씬 더 선거를 치르기 유리합니다. 집값이 폭등하는 과정에서는 그거는 뭐 여야를 관계없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게
지금 금리가 너무 낮고 그리고 현재 지금 시장에 풀려 있는 현금 유동성, 소위 화폐량이 너무 많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집값 상승의 요인이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정부가 금리를 인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 경제 상황상.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11호 그 부동산 대책은 일종의 거래를 일단 정지시켜서 일종 그 주식 시장으로 얘기하면 서킷 브레이크 같은 조치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후에 정부가 부동산 공급을 포함해서 시장을 안정화하는 정책을 12월 그러니까 연말 이내에 연내에 발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을 보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는 그때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내년 지방선거 이제 한 7개월 정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예. 현 시점에서는 가장 역시 관전 포인트가 서울시인가요? 그렇죠. 서울시장 현재 양상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는 수석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전국 선거 자체에도 영향을 주지만은 결과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어느 쪽이 더 국민의 신뢰를 많이 받았느냐, 지지를 많이 받았느냐, 어느 쪽이 네. 이기고 졌느냐 평가는 이제 가장 일차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야가 당력을 쏟을 텐데 민주당이 조기에 서울시 선거를 사실상 발동을 걸고 오세훈 시장에 대한 공시에 나선 거는 오 시장이 지금 사선을 했거든요. 네. 서울시에서 사실은 서울시는 중도층도 많고 캐스팅 보트들이 많은 지역이어서 네. 3선하기도 사실 그렇게 만만치 않은 데인데 4선까지 했고 지금 5선 도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야당이라서 좀 불리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오 시장 개인으로 보면은 또 그만큼 시민들로부터 16년을 선택을 받고 또 다시 선택을 받는 입장이라는 것은 기반이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에 조기에 국정감사 때부터 특정 정인을 불러가지고 오 시장을 공격하게 하고 네. 또 오 시장 정책들을 지금 대법원으로부터 합법 확인을 판결을 받은 세운 4구역 재개발 문제까지도 총리가 직접 나서가지고 장관까지 나서가지고 대법원에서 서울시 판단이 옳다고 그렇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못하게 하겠다. 네. 그 판결도 무시하고 절대 못하게 하겠다고까지 나설 정도로 오 시장의 경쟁력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직 전초지만은 당장 세운 4구역 재개발 문제가 핫 이슈로 떠오른 만큼 오 시장이 그게 정말 어느 게 더 개발과 보전에 더 합당한 조화로운 그런 정책인지 시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하자고 해서 좀 여야가 같이 토론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내년 지방선거 지금 사실상 출사표를 던진 상황인데요. 한 7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마지막 질문도 역시 좀 짧게 두 분의 답변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에 관한 내용인데요. 국무총리실 주도로 작년에 12.3 비상계엄에 합참, 검찰, 경찰 등 49개 기관의 내란 가담자를 조사해서 인사 조치하겠다는 게 핵심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짧게 들어볼까요? 시작은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하고 똑같거나 네. 아니면 곱하기 2배 이 내란 청산이라는 것이 곱하기 2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도 적폐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결론이 안 났는데 네. 정권 차원에서 먼저 딱 그냥 결론 내리고 그런 청산 작업이 들어가고 지금도 내란 수사 재판 진행 중인데 아직 내란인지 여부 결정이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내란이다라고 단정 짓고 공직사회를 이제 뒤흔들기 시작하는데 결론은 그때 문재인 정부 때 그것 때문에 결국 내로남불이 됐고 그리고 정권 5년만 내줬잖아요. 원래 한 20년, 50년 장기 집권한다고 했는데 5년 결국 하고 그냥 뺏겼어요.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갑자기 멀쩡하게 일 잘하고 있던 사람들 그전에 아무 문제가 없고 법적으로도 잘못이 아니었는데 정상적으로 했던 일들을 갖다가 그냥 편가르기 해가지고 쫓아내고 코드 인사하기 위해서 적폐청산해가지고 기준을 높여가지고 네. 잘못한 거 없는 사람들도 잘못을 이렇게
그 뒤집어 씌워가지고 다 처리했단 말입니다. 근데 국민들이 볼 때는 그 기준에서 보면은 민주당 사람들도 잘못이 많은데, 근데 민주당 사람들은 다 빠져나갔어요. 그 적폐청산이라고 그랬지만은 원칙을 세워놓고 실제는 그 적용하는 거는 저쪽 편은 적폐, 이쪽 편은 무죄 이렇게 된 거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그 내로남불로 전형으로 보였고, 그게 민심의 그걸 반전을 가져와 가지고 심판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교훈으로 못 삼고 지금 이재명 정부는 더 세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결과도 더 세게 나올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란 협조자에게는 뭐 소극적으로 가담을 했더라도 인사상에 이제 뭐 승진 같은 그런 혜택은 물론이고 좀 불이익까지도 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 이게 입장인데, 이게 어쨌든 내란 극복 조치냐 아니면 정치 보복이냐, 뭐 여야 간에 또 상반된 입장이네요. 이게 뭐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 보복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공무원 본연의 임무에 얼마큼 충실했느냐라는 거죠. 네. 공무원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특정 정권이나 그 임무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헌법적 질서 안에서 법률을 지켜야 되는 것이 공무원의 임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아까 조혜진 의원님은 사법적 결론이 안 났다고 했지만, 그건 이제 법원의 얘기고,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어쨌든 헌법을 지키지 않은 헌법 유린이라는 측면에서는 대통령직을 파면당한 게 같거든요. 네. 사실 대통령이 취임 선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헌법 준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 가장 제1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서 파면당한 대통령인데요. 그 행위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법적인 책임자에 있으려면 이미 법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조사를 받고 있고. 그러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상당 정도 관련돼서 움직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승승장구하고 계속 그 고위직에 유지한다는 것은 그게 정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공직사회에서 당연히 그럴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은 지난 정권의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부역했는데 또 현 정권에서 승승장구하느냐, 그럼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이 문제가 공직사회 전체를 흔들 정도로 확대되는 건 원치 않지만은 네. 정부 차원에서 이 TF를 구성했으니까요,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 외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